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제 AI가 우리 일상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 정말 많은데요. 특히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마케팅의 판도 역시 원래 늘 빠르게 변했었는데 AI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요. AI 마케터가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이승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불러서 영광입니다. 와, 진짜 이제 AI가 침투하지 않는 영역이 없네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전에는 좀 효율성을 강조하는 영역들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감성적인 영역으로 AI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좀 젊은 세대들이 자기 데이팅하고 난 뒤에 오늘 만났던 남자라든지 여자 프로파일이라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프터 신청이 올 건지 이런 거를 예전 같으면 친구한테 물어봤을 건데 이제 챗GPT 같은 걸 켜서 물어보거나 이제 우울감에 시달렸을 때 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뭔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챗GPT랑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할 때 능률을 올리는 형태의 도구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좀 감성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AI가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이 좀 이 고객들을 뭔가 감성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냥 후기 쓰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내가 애프터 신청을 할까 말까까지도 AI한테 물어보고 심리 상담도 AI한테 그렇죠. 굉장히 그 데이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오픈 AI나 챗GPT도 따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가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묻고 많이 사용하는 방향대로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더 확장을 시킬 겁니다. 사실 또 우리가 AI 마케터가 온다라는 책을 읽을 건데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창의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미 이제 AI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저도 오래 가르치고 여러 실무를 했지만 마케팅이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사이언스적인 측면하고 아트적인 측면이 좀 묘하게 결합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하면 광고 이런 것들만 흔히 창의적으로 만들고 뭔가 창의적인 형태의 뭔가 메시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흘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혹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같은 정상가로 항상 파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죠. 쿠팡 같은 시모 이제 그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계속 사람마다 그리고 타이밍마다 제품 가격을 변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테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테스팅이라는 게 가설을 설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테스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좀 그런 믹싱이 된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AI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또 AI도 과거 같으면 이제 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광고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런 감성적인 영역까지 이제 많이 확장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접목해야 하는 이른바 학문일 수도 있는데 이 마케팅에다가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하고 근데 그거를 또 AI가 과학적인 것도 예술적인 것도 기가 막히게 또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마케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어떻게 보면 마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불안하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되게 창의적인 영역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만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케터가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가 하는 일에 거의 95%는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영역도 나름 창의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글짓기 해주는 AI가 또 대체할 수도 있겠고. 광고 카피 저도 이제 제자들이 우리나라 소위 굴지의 광고 회사를 많이 다니는데 이 카피라이터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광고 메시지를 만들려면 그 이전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추출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밖에서 트렌드를 수집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괜찮은 소위 말해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그 카피라이터 한 명이
AI를 데리고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번에 우리가 커피 광고를 이런 컨텍스트상에서 이런 소비자한테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네가 뭐 한 이런 맥락에서 한 100개 정도의 괜찮은 문구를 뽑아놔 줘봐봐. 그러면 클릭을 누르면 사실은 뭐 20초 안에 그게 완벽하진 않는데 일단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영역에 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광고 회사들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형태로 가겠죠. 기존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씨름하고 네. 싸움하고 치열하게 그렇죠. 고민하면서 네. 그 한 줄을 뽑아냈다면 네. 이제는 그냥 뚝딱.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요즘에 보면 그 TV 광고로 봐도 그렇고 인터넷 광고도 그렇고 네.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AI 캐릭터, 동물 캐릭터 주인공인 채널들도 맞습니다. 생겨나고 있고 아예 광고 모델도 AI가 대체되는 흐름이더라고요. 네, 요즘 뭐 사실은 뭐 SNS상에 가보면 그 AI 요즘은 이제 AI가 만들었으면 이제 그걸 AI가 만들었다고도 사실은 뭐 표기도 네.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느낌상 보면 뭐 사람인데 약간 사람처럼 좀 어색한 형태 AI가 만든 그런 형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보게 되고 네. 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예 AI가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광고를 촬영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진행자님처럼 유명하신 분을 섭외하려고 그러면 그 섭외비도 들어갈 테고 그렇죠. 이분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장소를 빌리고 또 촬영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장비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뭔가 과정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제 편집을 하고 이래서 나올 텐데 뭐 AI를 활용을 하면 소위 말해서 그런 뭐 전혀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치지 않아야 될 프로세스를 다 빼고 순수하게 뭐 투여할 때 것들 집중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뭐 비용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이제 강화가 되면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요즘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뭐 이런 뭐 야모사라고 이렇게 놀러 많이 다니는 그런 이커머스 몰들하고 예. 뭔가 협업을 해서 이제는 광고를 이제 AI 툴들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죠. AI한테 뭔가 이런 소비자들한테 어떤 네. 이미지를 보여주면 돼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를 하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혹은 슬로건을 생성해 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노출 빈도라든지 더 사람들이 끝까지 다 광고를 보는 빈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만드는데도 비용이 줄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높다면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광고라든지 이런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안 할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로 점차적으로 가겠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죠. 오히려 또 네. 그게 더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좀 거부감도 없을 것 같아요. 그 AI 광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저도 약간 무섭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예전에는 이제 앞서 진행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비용을 낮추고 혹은 이것들을 누가 더 좋아할 건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구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광고 단가를 높여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많이 됐는데 네. 이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AI가 실질적으로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영국에 있는 모바일 통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피싱 보이스 피싱 되게 많이 일어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 보이스 피싱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여성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영국의 통신사는 어쨌든 그런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통신을 통해서 뭔가 예. 그런 게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고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과거랑 달리 이제 AI를 만드는 거예요. AI를 학습을 시켜서 예. 78세 할머니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도 짓고 뭐 데이지라고 네네네네네. 짓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그런 피싱 범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난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하냐면 피싱을 많이 그런 사기 전화를 많이 거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곳들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그럼 전화를 하면 이 78세 할머니 데이지가 그냥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알려줄 거 하다가 갑자기 뭐 손주랑 뜨개질 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 사기범들은 막 얘가 타는 거죠. 왜냐면 이 할머니가 넘어올 것 같은데. 시간이 또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게 또 자원이니까. 심지어 뭐 특별한 케이스에는 한 40분 정도를 통화를 했대요. 근데 이걸 다 녹화를 떠서 네. 나중에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탁 터트리면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좀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통쾌하게 이제 복수를 해주니까 이 78세 데이지라는 할머니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애착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AI가 도구였는데 이 캠페인의 핵심은 이 데이지라는 할머니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주인공인 거죠. 스토리라든지 전체적인 캠페인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시도, 뭔가 결과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뭔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구현하기 너무나 쉽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아이디어마저도 AI의 힘을 빌릴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도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근데 또 뭐 사실은 뭐 비관적으로 보면 예. 이제 사라질 수는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또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근데 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과연 이런 영역에서 AI가 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인간 마케터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자료 리서치를 하거나 혹은 초기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데는 여전히 AI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고민해서 뭔가 이번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건지 좀 이야기해보자기 하는 것보다는 인간들이 AI 도구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많은 리서치를 빠르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괜찮은지를 뽑아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근데 이제 그 인간이 터치를 해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괜찮은 것들. 혹은 뭐 본인이 AI를 이용해서 반영을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난 뒤에 또 뿌릴 때는 또 AI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A라는 광고 시안을 만들면 이게 베스트야라고 그냥 그냥 송부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A, B, C, D를 만들어다 두고 AI한테 네가 A, B, C, D 중에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더 높은지를 테스팅해봐. A, B 테스팅을 해보면 AI가 막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서 A라 1번이라고 하는 그룹은 A라고 하는 이미지를 좋아하면 그렇다고 이제 결과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상에서 인간하고 뭔가 AI가 협력을 하는 형태지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영향은 받겠죠. 어떻게 보면 특히 좀 제 생각인데 지금 막 좀 경험이 없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어떤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좀 불이익을 좀 받지 않을까. 이제 막 시작하려는 왜냐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다루고 디렉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뽑아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리서치를 시킨다든지 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내에서는 그 단계 내내 AI가 너무 잘해주니까 조수 역할을 많이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그러면 이 AI라는 것을 도구처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경쟁력이 높아질 테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대체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네네. 또 우리가 대체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되고 또 그렇죠. 써먹어야 하는 네. 거고요, 이거를. 마케팅에서 또 중요한 게 뭔가 이걸로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네. 만들어내서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또 이끌어내는 게 스토리텔러이기도 한데 실제로 지금 AI도 이걸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최근에 아마 좀 화제가 된데 그 봉준호 감독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꾼이시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만든 스토리도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많이 쓰시고. 근데 봉준호 감독이 작년에 이제 미키 세븐틴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 홍보하실 때 예. 나도 이제 AI가 못 쓰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정말 밤에 골머리를 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사실은 뭐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영역 내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저급한 소설 분야에서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아쿠타가와상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때 이제 문학적 신인상 형태의 그런 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은 구단 리에라고 하는 작가는 예. 아예 이제 되게 젊으신 분일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나는 이 상을 받은 이 소설을 쓸 때 챗GPT 썼다. 뭐 이 챗GPT랑 같이 의논하고 실제 문장 중에 뭐 몇 %는 아예 챗GPT가 제안해 주는 게 더 좋아서 썼다고 이제 공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 자체도 그걸 이제 나쁘게 보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그렇다고 전체 소설을 다 그렇게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설을 더 풍부하게 스토리텔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때로는 아이디어가 나보다 얘가 더 낫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스토리텔링 혹은 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급화된 형태의 분야에서도 AI가 많이 쓰지만
이제 좀 낮은 분야에서는 더 폭발적으로 쓰일 거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마 기사 보셨던지 모르겠지만 특정 A라고 하는 출판사가 네. 거의 1년에 뭐 책을 뭐 1000권 이상 찍어낸다고 해서 이제 신문에 났었거든요. 발행을요? 네.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써지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권을 만들어내서 출간을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알려야죠. AI가 쓴 겁니다라고. 알리는데 이제 교모하게 안 알리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인 시장에 책을 내면 성인들이 그걸 잘 분류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뭔가 교과서를 본다든지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의 책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찍어내듯이 많이 하다 보면 딱히 그런 판단을 많이 못 하시는 분은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회사가 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출판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과연 생성형 AI로 쓴 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좀 약간 질적으로도 좀 떨어진대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앞으로 출판사들이 그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출판 시장에서도 저런 형태의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녹여내서 뭔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없던 창의적인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 본연만이, 우리가 인간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스토리는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AI가 이제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적인 측면에서는 AI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이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제안을 해주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AI를 이용을 해서 이 카피를 뽑아냈습니다. 이 책을 함께 썼습니다가 예전에는 구글과 네이버 검색을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는 여러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다음에 그 출처를 또 이제 뭐 각주나 맞습니다. 이런 데를 표기로 했던 거랑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다만 생성형 AI니까 정확한 출처는 또 알 수도 없겠고, 그렇죠. 짜깁기 한 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발굴해내는, 이게 어떤 그런 AI,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생성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성형 AI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에도 제미나이가 있고 오픈 AI도 뭐 챗GPT가 있으면,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질문을 던져서 뽑아낸 걸 다시 퍼블리시티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뽑아내고, 아하. 이렇게 혼용을 해버리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분류해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생성형 AI가 너무 발달이 돼서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저의 정보를 많이 노출시킬수록 저의 톤의 매너에 맞춰서 글을 써주거든요. 아하, 학습을 하죠. 그렇죠.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뭔가 소위 말해서 소설 책을 쓰고 이런 스토리텔링의 영역에서도 이제 AI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줄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마케팅 쪽에서는 뭐 광고를 만드는 영역 내에서, 사실 광고라는 거는 좋은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AI가 제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진짜 감동적인 걸 만드는지 뭐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 굉장히 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렉서스라고 하는 일본 이제 자동차 회사가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자동차 광고를. 근데 이제 하는 방식이, 예전 같으면 이 광고의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스크립트를 사람이 했다면, AI한테 이전에 그 자동차 광고들 중에 뭐 굉장히 영화제 그 광고상 같은 거, 권위 있는 상을 많이 받은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야, 추출해봐봐. 어떤 것들이 진짜 조회수가 높았고, 그런 것들 보통 조회수가 높거나 감동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을 받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자동차 광고들을 학습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뭔가 감정을 유발을 했는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저희 같은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좀 인간의 감정들이 어떤 과거를 기반으로 해보면 어떤 형태의 스토리텔링하고 연관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또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송출한 케이스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인간을 감동시키려면 그건 인간밖에 못하는 건데, 이제는
뭔가 그런 계산적이고 산출적인 형태로 컴포넌트를 뽑아내고 요소를 뽑아내서 감동을 시키는 형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인간을 학습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더라까지 다 학습을 하고 본 AI가 그렇죠. 그걸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금융사라든지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한 2년 정도 보면 아마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광고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특히 보시면 이런 광고가 가장 많을 겁니다. 뭐 어떤 뭐 사람들이 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광고는 우리가 멋지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사람이 나온 거, 진짜 사람이 나온 줄 알았죠? AI 통해서 만든 거예요 하면서 끝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되게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를 근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그냥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뭐 감동을 못 준다면요. 감동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런 방식은 안 맞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진짜 우리가 왜 AI 도구를 이용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지를 감동적인 차원에서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상을 많이 받았지만 이 빙그레라는 회사도 이 빙그레 그 도산 안창호 우리 네. 선생님께서 빙그레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이 이제 웃는 날까지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부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이번 2023년도 캠페인을 만드는데 AI를 이용을 해보자라고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대부분 광복을 맞이 못하시고 돌아가신 네.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쵸.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영정사진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들이 다 감옥 사진인 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AI 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이제 웃는 모습. 그렇죠. 그 감옥 사진을 그대로 이제 다 가지고 와서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분과 굉장히 신체적 비율이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실제 인간들하고 여러 가지 포즈를 만들어서 그분의 이제 얼굴을 뽑아내서 넣어서 이제 실제 이제 그분들이 좋은 한복, 그분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광복에 어울리는 한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는 형태 캠페인을 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AI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그럼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캠페인, 또 국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사인 이제 엔사 같은 경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해서 이 여성 테니스 선수. 테니스 선수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본인 나이가 많으셔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키를 위해서 헌신한 엠베스더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뭔가 마케팅 캠페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캠페인 핵심은 이 세레나 윌리엄스가 굉장히 전성기 시절 그 뭐 17살 처음으로 이제 테니스 업계에서 우승을 차지한 굉장히 최전성기 젊은 시절 17살의 세레나 윌리엄스랑 은퇴하는 세레나 윌리엄스를 경기를 시키는 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영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예, AI 예. 학습을 시켜서 이 둘이 실제 경기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경기하는 장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레나 윌리엄스도 감동적이지만 팬들도 되게 감동적일 그러네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17살이면 운동선수로서 피지컬 능력이 최정점인데 또 30대 중반이면 이제 은퇴 직전에는 그렇죠. 이미 많이 노쇠했잖아요. 떨어졌을 테고. 근데 둘이 경기를 시켜봤더니 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사람도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이를 들면서 퇴화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캠페인 제목 핵심. 그게 나이키가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랜 기간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랑 되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저희들이 흔히 이제 뭐 커뮤니티 가보면 뭐 27살에 뭐 마이클 조단이랑 르브론 제임슨이 뭐 27살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 누가 거예요? 이길까? 온갖 아규잉인데 메시 뭐 근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불가능한. 근데 이제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AI를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스토리텔링 상에서 뭔가 의미를 이제 뽑아낸 형태 케이스들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야, 참.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걸 또 사람들이 공감할 지점을 또 찾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보면 찾는 것조차도 또 AI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빵긋 웃고 있는 그런 뭐 독립운동 그 투사들의 모습 보면
당연히 AI 아니고서는 저게 힘들었을 거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AI 덕분에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또 고마워할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죠. 네네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감정 없는 AI가 감정 있는 사람을 또 울릴 수도 있다라는 거. 네. AI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강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사실은 이제 스토리라는 건 우리가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라는 화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따로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의도한 영화를 A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뭔가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넷플릭스도 벤더스네치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중간 단계에서 뭐 갑자기 잘 가다가 주인공이 이 단계에서 시리얼을 먹을까요? 아니면 시리얼을 먹지 않고 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스토리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상호 인터랙티브한 스토리텔링을 이제 테스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가지수가 한정이 돼 있겠죠. 이미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AI가 들어가면 AI는 사실 AI가 잘하는 게 이걸 지금 스토리를 보고 있는 애가 어떤 뭐 휴대폰을 기반으로 보고 있으면 얘가 어떤 지역에 있고 날씨는 어떻고 기분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이 실시간 비정령 데이터랑 보고 있는 영상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좋아하는 형태의 스토리텔링 형태로 분사를 계속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AI가 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영역은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 듣고 있는 상황하고 이제 상호 소통을 하는 거죠. 얘가 이 스토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드라마나 영화의 결과가 바뀔 수 그렇죠. 있는. 보는 사람 10명이면 10명의 네. 결말이 다 다른. 그렇죠. 거의 뭐 게임이네요. 그렇죠. 게임 엔딩 게임인데 보듯이. 그래서 사실은 잘 얘기해 주신 게 사실은 이 마케팅, AI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그 게임 영역에 있는 기술들을 또 많이 채용을 합니다. 언리얼 엔진이라 그래서 그것도 네. 되게 많이 쓰는 건데 게임 회사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우리 진행자님이 계시면 이 뒷 화면은 사실은 뭔가 준비된 것들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가 뒷 화면을 배경 3D 형태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쿼리라고 해서 뭐 컴퓨터 랭귀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붙어야만 뒤에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앞에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딱 이 타이밍에는 80년대 에펠탑 분위기에서 우리 진행자님이 앉아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뒤에 3D로 바뀌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쓰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재미있는 형태로 뭔가가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요즘에는 그게 또 스마트폰 하나로 앱 하나만 열어서 요즘 또 몇 초 만에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 사진의 배경을 다 바꿔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 바꿔주고 그런 시대가 또 금방금방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특히 이제 검색 방식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녹색 창에 검색하세요.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녹색 창 검색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이제 뭐 요즘 뭐 흔히 저희 학생 물론 이건 뭐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뭐 밥 먹으러 갈 때 네이버 검색을 하면 뭐 교수님처럼 아저씨고 뭐 젊은 친구들은 사실 요새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가서도 검색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SNS로.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구글 검색창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성비 좋은 야구 배트를 치면 야구 배트 관련된 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들이 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뭔가 채널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오픈 AI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 여행 가게 막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그랬다면 요즘은 저는 일본어를 잘하지 않는데 일본 잡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일본 잡지 보다가 괜찮은 형태의 공간인 것 같으면 그냥 그걸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올리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미지의 장소 어딘지 알려주고 뭐 장단점 알려주면 얘가 몇 초 안에 다 알려주고 뭐 링크도 뽑아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 제로 클릭 시대라 그러거든요. 이게 제로 클릭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검색창에 뭘 치고 링크가 뜨면 클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면 클릭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AI가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냥 내놓는 이제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 뭐 제로 클릭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검색한 것도 결국에 다 마케팅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사의 홈페이지, 네. 쇼핑몰, 또 개개인은 블로그, SNS로 들어오게끔 해야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약간 전문적으로는 SEO라 그래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근데 이제 가성비 좋은 야구 배트를 치면 야구 배트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키워드를 친 사람이 심심해서 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혹은 본인의 제품을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첫 번째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화면에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 입찰에 참여하죠. 맞습니다. 유명한 키워드일수록 맞습니다. 비싸고. 예. 그래서 비딩에 참여해서 자리를 사거나 근데 네이버, 구글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회사들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검색을 신뢰하지 않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콘텐츠를 쌓아 올린 것들도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주거든요. 그걸 오가닉 이제 란이라 그래 돈으로 못 사는 란입니다. 일부러 광고 아닌 것도 같이 그렇죠.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려면 야구 배트 관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성비 좋은 야구 배트를 찾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구글이 판단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의 룰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깨지겠죠. 왜냐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냥 AI한테 가성비 좋은 야구 배트를 알려줘 하면 그 야구 배트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챗GPT가 얘기 안 해주거나 제미나이가 얘기를 안 해주면 본인의 야구 배트에 대해서 도태되는 거죠.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거를 이제 생성형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이제 GEO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인터넷 시대에는 잘 검색이 되게끔 키워드 넣고 해시태그 넣고 샵 샵 성공예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돈 주고 사는 거였죠. 입찰에서 맞습니다. 최상단에 네. 예를 들어서 샵 비타민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는 이 기업들도 고민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미나이한테 검색이 되도록 할 것인가? 맞습니다. 챗 GPT가 어떻게 내 상품을 소개해 주도록 할 것인가? 이게 그냥 키워드만 찾던 시대랑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안 변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 제로 클릭 시대가 열렸다, 뭐 구글이 이제 좀 위기가 올 거다, 뭐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찾아보면 조금 떨어졌는데 여전히 80% 후반, 그러니까 전 세계 검색량의 80% 후반대는 여전히 이제 검색창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나이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0대, 20대라고 불리는 앞으로 우리 물건을 사줄 애들이 이제 생성형 AI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찾는 경우 퍼센티지가 그쵸.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비를 하는 뭐 너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브랜드가 AI가 우리 브랜드를 이야기를 해주는 좌표 형태라고 브랜드 좌표를 명확하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판단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좌표처럼 빠르게 읽어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AI 친화적인 형태의 콘텐츠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계속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 진행자님께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든 것들은 다 인간이 읽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인간이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AI는 인간하고 달리 전체 화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친화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AI가 어떤 형태를 이제 어쨌든 이 생성형 AI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Q&A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 컨텐츠를 많이 담을수록 이제 우리 브랜드의 좌표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 청커블이라 그래서 AI가 좋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 인간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뭔가 글을 읽는다면 전혀 그렇죠.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잘 퍼날라갈 수 있는 청커블한 그 기준값에서 뭔가 청커블요? 네, 청커블. 우리가 이게 뭔가 단위라는 거죠. AI가 잘 읽어내는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조와 다이어그램이란 구조화 형태 뭔가 그런 걸 더 선호한다면 그런 형태로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이제는 AI가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를 AI가 배웠다면 이제는 AI가 뭘 좋아하는지를 인간이 막 배워야 그렇죠. 되네요. 네. 거기에 이제 검색이 되어야 하니까 와 어렵네요 이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예 자체 챗봇을 만들자. 맞습니다. 어떤 뭐 쇼핑몰 안에서도 네, AI를 이용을 해서
뭐 빨간색의 무슨 제품 얼마짜리를 맞습니다. 찾아줘 하면 딱 검색이 되도록 이런 것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요즘 어쨌든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자체적인 형태 챗봇이 다 있거든요. 특히 뭐 이커머스 몰들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굉장히 쇼핑이 많이 일어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보면 네.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판매량을 굉장히 늘려줬던 게 루퍼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챗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챗봇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 같으면 우리가 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희가 기저귀라고 치면 기저귀 판매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세 페이지들이 다 다다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막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뭐 그걸 읽든 안 읽든 일단은 혹시라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다 때려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은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존에 접속을 하면 예를 들면 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75세 생신인데 우리 아버지는 LG 트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야구 용품들이 많아. 근데 이번에 뭐 이런 용품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야구 용품들을 추천해줘 그러면 이 루퍼스가 그걸 뽑아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뽑아내 줄 때 옛날 같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얘기해 줬다면 이제 루퍼스를 뭐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안 살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제품들을 아마 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상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덕지덕지 그 상세 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루퍼스라고 불리는 이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것들이 잘 드러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마 챗봇이 그런 안내자 역할을 뛰어넘어서서 컨텐츠적인 역할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뭐 저희 학생들도 사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책을 많이 읽는 시대는 아니지만 특히 철학책들. 근데 뭐 우리가 고전 읽어라, 철학책 읽어라 이렇게 어렵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읽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게 빈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이 전자책 서비스는 요즘 보면 뭐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철학자 책이 나오면 그걸 이제 AI 챗봇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봇은 쇼펜하우어인가요? 아,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가 챗봇. 네가 이제 이번에 뭐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회사에 임하면 좋은지를 상담을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싸워서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러면 그거는 좀 재밌거든요. 왜냐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나의 개인 상담을 해주니까. 그럼 콘텐츠적으로.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어쨌든 그 쇼펜하우어가 좀 드러나도록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그냥 쇼펜하우어 책들이 연결이 되도록 만든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콘텐츠적인 형태의 역할 같은 것들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 챗봇이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잘 챙겨라.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막. 네, 그렇죠. 또 기업들은 그걸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챗봇을 또 이제는 맘만 먹으면 내가 네, 나만을 위한 챗봇을 또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로 또 가는 거고요. 이 AI가 진짜 많은 그 분야를 바꾸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모바일 세상 아니면 이제 온라인 환경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프라인 환경도 많이 바뀝니까? 이 책에서도 사실은 뭐 이 AI가 우리 그 소위 말해서 고객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뭐 물건을 아예 사지 않으면 고객이 아니지만 대부분 살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꼭 온라인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 AI라는 툴을 과거에는 좀 디지털 세상에서만 많이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고객 경험을 향상을 시키는 데 써야 되겠다는 시도 같은 걸 되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H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백화점이 사실은 이게 그래도 공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급화된 형태의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뭔가 불만 사항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해 주는 것들이 백화점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걸 전화를 통해서 상담원들이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하는 형태였다면 이걸 이제 AI 상담원 형태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AI가 왜 그러냐면 AI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AI도 요즘은 학습을 잘 시켜서 긴급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건 바로 굉장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한테 바로 연결시켜줘.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 상담원이 판단하기에는 되게 모호한 면들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팀장님한테 얘기했다가 부장님한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AI에 맡기면 AI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처리 속도도 상담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번아웃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그 고객의 불만 사항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의 어떤 문제점도
바로 또 반영이 되도록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매장에 설치된 그 CCTV들까지도 영상을 분석하는 걸 또 AI가 한다면서요. 사실은 과거에도 뭐 천장에 센서라든지 아니면 그 센서를 통해서 뭐 열 감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빨리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CCTV의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금 데드 존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데드 죽은 존이라 그러거든요. 어디 뭐 쇼핑몰 가도 사람들 몰리는 데만 있고 맞습니다. 사람들 안 찾아간 데도 이상하게 안 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데드 존이 어떤 스트럭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조 때문에 때로는 상품군 때문에 뭐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 별로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 CCTV라든지 AI가 분석을 해서 뭐 안 팔릴 것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데드존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있는 상품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상품 빨리 빼세요. 그렇죠. 오늘 겁니까? 저녁에 당장 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라 같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피팅룸 앞에 있는 그런 CCTV 같은 것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AI가 실시간 분석해서 입어봤는데 불구하고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는 비율의 옷들을 얘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명징하게 보면 너무 비율은 좀 떨어지지 않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마네킹에 있어서 뭔가. 예쁜데. 예쁜데, 뭔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입어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뭐 이걸 어떤 옷들하고 같이 입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혹은 어떤 옷을 같이 들고 들어간 사람이 입어봐서 구매율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세일즈 퍼슨한테 주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오프라인 공간 내에서의 이제 경험들도 계속 AI가 영향을 많이 주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화 되겠네요. 진짜. 이게 뭐 입혀보기 힘든 것들 다 입혀보고 요즘에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그 모델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옷 대신 입고 사진 찍어주는 분들. 그분들이 일자리 많이 잃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착장 모델들. 네. 그렇죠. 이제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다양한 체형으로도 옷의 핏을 또 만들 수 있고 네네네. 누가 2X 사이즈를 입고 있다면 누구는 또 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또 다 연출해서 미리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효율?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또 일자리 위기 다 겹칩니다. 또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게 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가구 이거는 한번 내 집에 잘못 들여놨다간 네네. 돌이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고가격 제품이라 그래, 하이 인바이먼 프로덕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가구는 우리가 비싸고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뭐 한번 제가 실수하면 이제, 뭐 치약을 잘못 샀는데 막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치약 살 때 이번에 월드 베스트 치약을 사야 되겠다고 검색하지 않고 이런 건 저가녀 제품이라는데 고가녀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고객 경험상에서 고객들이 뭐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AI 기술들을 뭐 전폭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구도 어떻게 보면 한번 이사할 때 많이 구매하고 꽤나 비싸니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에이티브라 그래서 네. 이게 뭐 AI하고 그러니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좀 혼용을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회사의 장점은 오프라인에 굉장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쵸.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 크게 짓지를 못하는 거죠. 좀 외곽에 그렇죠. 자동차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창고형 매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가서 원하는 물건들이 없을 때는 또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뭐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집 안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집을 3D 형태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요? 그렇죠. 우리 그 모델하우스 같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앱을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런 거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AI한테 내가 뭐 북유럽 스타일을 좋아하고 우리 집 거실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제가 우리 앱방을 꾸민다 그러면 AI가 그거에 맞춰서 전체 집을 조화롭게 만드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가구를
일단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아까 내가 만든. 그 공간에. 네. 그러면 이제 사이즈도 맞게요. 그렇죠. 좀 실패할 확률이 주는 거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애는 잘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커죠. 그렇죠. 그러면 잘하면 가구는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됐다가 뭐 어린 중학생이 식상은 안 되고. 그러면 중학생이 되는 시점에 이케아에 딱 제가 접속을 하면 어카운트에 얘가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케아 가구 모듈형이 많잖아요. 다 안 갖다 버려도 돼. 이런 걸 빼서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듈로 집어넣으면 중학생 가구로 또 변신을 시킬 수 있어 하면 이케아는 어디서 이제 강점을 가지냐면 우리가 고가녀 제품은 보통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탐색 단계에서 굉장히 열정을 붙잖아요.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이케아가 너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하게 초개인화 형태로 나를 케어링해준다 그러면 이케아는 고가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탐색 단계에서 돈을 안 쓰는 거죠.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산 사람을 계속 반복 구매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이지만 야 우리가 오프라인에 굉장히 거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집에서 뭔가 해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또 보고 싶어 하면 뭐 집에서 이미 다 테스팅을 해봤으니까 오프라인 공간으로 오는 유도하는 것들을 좀 온오프라인을 좀 연결을 시키는 이런 시도를 AI를 이용해서 좀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0살일 때 샀던 의자 이제 그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20살이 됐네요.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대충 이런 뭐 질문을 던지든지 이야기를 하는 형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이제 계속 걔가 취합을 하면서 뭔가 그거에 맞춰서 제안을 해줄 거거든요. 또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기네 업체에 계속해서 락인되도록. 그렇죠. 여기에만 오도록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면 이제 왜 옷가게 갔을 때도 옆에 네네. 점원이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성격의 그렇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어떨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AI가 또 직원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디 옷 사러 가면 일단 사람이 많나 없나를 보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직원들이 인터랙션을 잘 일으키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때로는 너무 내가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나한테 뭐 사이즈를 묻는다든지 왜 사는지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고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뭐 매장 내에서 AI가 탑재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뭔가 설치해두고 그냥 내가 적절하게 옷을 살펴보고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뭔가 업로딩을 시키고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냐는 테스팅을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인간한테 개인적인 데이터를 주는 게 부담스러운지 AI를 통해서 주는 것들이 부담스러운지를 이제 테스팅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널오브 이제 리테일링이라고 하는 저희 저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인간은 아직까지는 네. 사람한테 개인적인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AI한테 개인적인 정보를 주는 것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리액턴스라고 하는 인간이 느끼는 형태의 심리적 작용이 있어요. 리액턴스라는 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프리덤을 누가 침해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오늘 일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일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려는데 공부하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파워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파워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AI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 데이터를 주더라도 얘가 오용을 할 가능성은 인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심리적인 형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 챗GPT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은 그래도 AI라는 것들을 개인정보를 주는 차원에서는 더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AI라든지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응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기계니까, 키오스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이분께서 이 소비자님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살거나 이제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브랜드에 정말 살 것 같은 인발먼트가 들어간 단계에서는 인간이 개입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미 우리 물건을 사기로 했고 좀 더 내 개인정보를 줌으로써 더 혜택을
보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개인정보에 노출을 하는 민감도에 따라서 옛날엔 다 뭐 AI만 쓰고 옛날엔 다 사람만 쓰고 그랬다면 그거를 어떤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AI 시대가 되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전에는 개인정보를 이제 동의받으려면, 네네. 이전 받으려면 가부에다가 뭐 그 수집 기간 이런 거 입력하고 해야 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냥 AI에게 당신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인 입으로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 앞에 가상의 착장을 해놓기 위해서 AR, VR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입어보세요라고 맞습니다. 하면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엄청난 데이터가 그냥 그렇죠. 알아서 들어오는 거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또 뭐 질문이나 어떤 뭐 카테고리 내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이나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1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이 AI 마케팅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팁 좀 주세요. 저도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뭐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스몰 브랜드라 그래서 작은 뭐 카페를 운영하신다든지 혹은 뭐 병원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자 개인이 운영하실 수도 있고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운영하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AI는 우리하고 좀 관계없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특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AI 교육이 어디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냐면 스몰 브랜드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들이 더 폭발적으로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새 날아가는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카페를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몇 가지의 AI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옛날에는 내가 정신없이 커피를 만드느라고 메뉴판도 개선을 못 시키고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겨울이 다가오면 어떤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샵을 SNS상에서 소개할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밤에 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런 것들 이용을 하면 솔직히 프롬프트 뭐 내가 특별한 그렇죠. 기술이 없더라도 내가 판매하는 그 커피 사진을 뭔가 어디에 합성을 해서 재밌는 방식으로 SNS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자동화 툴들도 옛날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SNS에 우리가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이메일 주소는 획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획득하고 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획득한 이메일에 계속 뭘 보내주고 보내야죠. 케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다 하다 보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한 명이나 몇 명 데리고 그렇죠. 계신 분들. 근데 그걸 요즘은 자동화로 다 AI가 세팅을 해주고 이 보내는 문구 같은 것도 애들이 다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남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에서 비서처럼 두고 그 활용을 하는 나 대신 이제 사이드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되게 친한 이제 목동에 병원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본인 병원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걸 돈을 써야 되고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나노바나나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막 그 이미지도 만들어 보시고 하시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초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마케터가 온다라는 책을 이승윤 교수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저자인 이승윤 교수님께 직접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AI를 적으로 보면 무섭고 동료로 보면 뭐 든든하다. 이 문구랑 AI는 나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새벽에도 코를 발아주는 유능한 동료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 AI라는 존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차이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농담이 아니라 좀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조차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건 지식을 얻기 위해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북미에서 소위 말해서 고생을 해서 유학을 해서 얻은 지식들은 이제 그냥 AI는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고 책을 쓴다. 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쓸 수 있고. AI가 더 잘 쓸 수 있죠. 근데 다 쓰면서 느낀 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AI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근데 AI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잘하기보다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좋은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고 더 효율적인 형태로 뭔가 세팅을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도구를 잘 다루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답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어쨌든 변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저는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인물이 스마트폰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그런 시기에 내가 빨리 다이브인을 하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영역, 사람의 눈길, 발길을 끌고 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건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AI로 결국에는 또 우리가 생산성, 효율성 높여가면서 또 돈을 더 잘 버는 맞습니다. 그 마케팅의 길을 AI가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AI 마케터가 온다. 이승윤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